일단 중국이 재정을 굉장히 안으로 쏟기 어렵다. 이걸 또 밖으로 쏟아야 되는 노력은 미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중국의 가계, 정부, 그다음에 기업의 GDP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요 297%까지 올랐습니다. 반도체, AI 기술 관련되어 있는 쪽.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이 분야에 올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3년이 중국의 장기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간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모신 분은 KB증권 리서치센터 신흥시장팀의 박수현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중국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번에 이제 중앙정치국 회의 열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여러 조치들이 나오면서 일단 뭐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 주가가 확 튀었죠. 네, 그리고 또 중국의 항생도 좀 올랐었고. 근데 여기에 대한 분석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냉정해지는 것 같아요. 일단 이 중앙정치국 회의라는 게 무엇인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 곳인지 먼저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중국은 일당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정치회의라는 거는 그 시진핑 주도로 해서 정치국 상무위원 24명 전체가 그러니까 피라미드 공산당에서 가장 위에 있는 분들이 우리가 분기에 경제 정책 기조를 어떻게 가져갈 거야 라는 가이드라인을 주는 회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 분기에 하는 거고요. 지금 하는 건 2분기에 기조를 잡아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하반기에 시사하는 바가 과거에 좀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들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데요. 이게 의견이 조금씩은 갈리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부동산에 대한 기조가 상당히 달라졌다. 그러니까 원래는 방주불초라고 해서 부동산은 주거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 투기 세력에 대한 강력한 시그널을 계속 주다가 이번에 그 워딩이 빠지다 보니까 그러면 부동산은 물론 투기해도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제 눌렀던 부분들을 조금씩 완화하는 강도가 위로 갈 수 있는 방향성이 커진 거 아닌가를 보시는 분들이 많고요. 저는 사실 중국 시장이 좋아지면 저도 너무 좋은데 아쉽게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후자의 경우인데 이 문구가 들어가고 빠지고도 중요한데요. 저는 그 근간의 맥락 그리고 기승전결에서의 그 우선순위가 뭔지를 보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경기가 예를 들어서 나쁘지 않고 올라갈 여지가 많은 와중에 이 문구가 빠졌으면 오히려 좋은 것 같은데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이거 뺐고 그 내용들의 구성이 뭔지를 보는 게 저는 또 초점을 맞춰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큰 틀 자체가 뭐였냐면 우리가 정책을 펼칠 때 전면적인 어떤 전국 단위가 아니고 타겟팅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타겟팅 한다는 건 부동산도 전국적인 어떤 규제 완화가 아니고 중국에서는 이제 인정시처라고 하는데 이게 도시마다 원하는 니즈가 다르고 도시 구성의 GDP나 이런 것들 높낮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니즈에 맞춰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라 이런 소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랑은 좀 거리가 있죠. 이게 이제 제가 봤던 첫 번째 포인트고요. 네.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혼동스럽게 했던 문구가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큰 변화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클리어하지 않죠. 뭐냐면 그러면 수요가 안 좋으니까 수요를 자극하겠다는 거야? 아니면 뭐 공급을 늘려서 뭔가를 더 해결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걸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고 좀 이렇게 나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저는 중국이 주택을 다시 대규모로 공급하는 사이클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네. 일단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중국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상당히 빠른 속도로 줄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수요를 받아줄 수 있는 계층들이 줄어드는데 공급을 하게 되면 우리가 걱정하는 정말 일본의 유령 도시화되는 그런 그림이 전개될 수 있는 겁니다. 중국 정부가 이거를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저는 스스로 칼을 꺼내서 이제 메스를 이제 들어서 헝다 같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완다나 뭐 이런 기업들의 그렇죠. 이슈가 스스로 어찌 보면 유발한 거거든요. 이걸 수면 위에 끌어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술대 올려놨는데 다시 이들을 기사회생할 수 있게 해준다? 그거는 좀 어려운 그림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네, 사실 이제 중국 경제가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 여러 가지 뭐 지준율 인하라든가 여러 정책들을 써도 소비 심리는 살아나지 않는 것 같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또 중국 관련해서 투자하신 분들,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이 뭔가 파격적인 경제 부양을 위한 조치가 나오기를 바랬는데, 이번에 나온 거는 그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구조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이라는 건 1, 2년 내에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조적인 거는 뭐 1번으로 말씀드렸던 인구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짚고 싶은 부분은 탈중국화입니다. 이게 탈세계화라고 부르고 공급망 재편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미국 주도로 중국을 배척하는 새로운 공급망을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국은 가만히 있을까요?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중국은 뭘 해야 되냐면 중국의 지금 재정이 사실 여유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코로나 3년 동안 세수가 누적으로 30%가 2019년 대비해서 줄었고요. 지난해에는 2019년 대비해서 보면 50%가 줄었습니다. 거의. 많이 줄었네요. 절반이 반토막에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재정에서 상당 부분인 이제 세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 있는 상태고, 그 나머지 부분은 뭐냐면 토지 사용권을 매각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주냐면 헝다 같은 디벨로퍼한테. 근데 그 정부가 받는 토지 사용권 매각을 접근해서 좀 이 Q와 P, 그러니까 여기서 받을 수 있는 물량적인 부분과 가격을 고려해 보면, 일단 물량을 많이 사주려면, 땅을 디벨로퍼들이 많이 사주려면 이들의 여건이 좋아야 되는데 이들 여건이 좋지 않죠. 정부가 자금줄을 막았으니까요. 그러니까 Q 입장에서는 힘든 거고, 그러면 P, 주택 가격이 올라갔으면 땅값을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조금만 팔아도 나쁘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중국 3년 동안 주택 가격이 내리내렸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모두 다 중국의 재정을 좀 강화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미국에 대항해서 스스로의 공급망을 개척해야 되는 겁니다. 이 공급망이 어찌 보면 수출하는 거, 내가 만든 제품을 팔아서 내가 이득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양쪽이 다 중요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걸 내재할 수 없고 사실 모든 광물들을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좀 신기하게도 인도네시아가 1차 산업에서 광물 비중이 계속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네, 여기에서 굉장히 큰 기여를 보이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이 인도네시아 광산업체들 지분을 상당히 많이 들고 있고요. 네. 이거는 결국 중국 입장에서는 돈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ODI 해서 중국 유안화를 달러로 환전해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광산 기업들을 지분 투자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인도네시아는 당연히 FDI가 들어오니까 좋아지는 거라 그렇죠. 1차 산업에 이제 비중이 올라가는 이러한 효과가 생기는 건데, 아시는 것처럼 그 니켈 생산량이 인도네시아가 압도적으로 글로벌리 많아요. 그리고 니켈은 또 2차 전지에서 중요한 소재이고, 중국은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건 또 미국과 사실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네.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의 두 가지 그림상 일단 중국이 재정을 굉장히 안으로 쏟기 어렵다. 그러니까 뭐 여유치도 않은데 이걸 또 밖으로 쏟아야 되는 노력은 미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왜 강한 한방 있잖아요. 네. 옛날에 우리 뭐 글로벌 금융위기 때 안 좋다 하다가 중국이 강한 경기 부양하니까 그때 뭐 차화정 너무 좋았잖아요. 그렇죠. 중국발 낙수 효과로. 그런 거를 좀 기대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나오는 지표들도 보면은 중국인들도 뭐 은행에다 저금을 해서 미래가 불안하니까 돈을 쓰지 않는다. 정부는 뭐 자꾸 소비 진작책을 내놓지만 결국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근간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자산이 뭔가 자꾸 올라주고 이래야 거기서 뭔가 투자 심리, 소비 심리가 살아나는 건데,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뭐라 그럴까, 청년의 실업률 뭐 20% 넘었다고 하니까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용인할 수 있는 상황이냐 중국 정부가.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그 강한 어떤 그 부동산 개혁, 이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냐에 대한 그 판단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3년이 중국의 장기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3년 뒤에 제가 중국을 보면서 제 일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 네, 중국의 청년층 실업률만큼 저의 고용 불안정성도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네, 중국 주식이 사실 워낙 지금 좀 관심이 없으시니까요. 여러 가지 불안정성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기준에서는 당장 지금 3년은 힘들지만
중장기 그림을 위해서 부동산이 GDP에서 기여하는 비중을 줄이면서 안정적으로 지금 중국이 유도하고 있는 뉴 이코노미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로 세 가지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통신, 그다음에 반도체, AI 이런 쪽에서의 어떤 유의미한 성과가 나온다고 하면 물론 미국의 제재 때문에 이게 얼만큼 될지는 봐야겠지만 어느 정도 성과만 좀 보여도 중장기에 대한 그림들을 좀 그릴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 좀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어떤 전환기를 맞이하는 그 구간에는 강력한 정책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좀 더 불어넣어야 되는 쪽에 지금 가지고 있는 걸 집중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덩치가 큰 거는 눌러야 되니까 이쪽은 연착륙을 유도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밸런스를 좀 내리고 하나는 올리는 이 과정에서 강한 한 방을 뭔가 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거는 미세한 조정과 틸팅이 필요한 거죠. 어떨 때는 얘를 조금 스톱했다가 얘를 좀 더 보고 이런 게 이제 필요한 겁니다. 저울질을 3년 동안 잘해야 되는 건데 이 과정에서 저는 그 지금까지 해왔던 중국 정부의 행태상 멈추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중국 다녀와서 느낀 것도 실제로 명확하게 우리가 제한적인 재정을 가지고 어디에 돈을 쏟아부어야 되는지의 설정이 매우 명확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을 어찌됐든 여기서 GDP에서 기여도를 줄여야 된다. 성장의 이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 라는 방향 자체는 굉장히 명확하게 설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자기 계획대로 뚝심 있게 밀고 나갈 수 있는 어떤 정치적 그 여유 이게 있으면은 이제 갈 수 있는데 우리 서방 국가들 사이에서 민주 진영에서는 이게 뭐 선거라는 것 때문에 정권이 바뀌니까 인기 혹은 자기의 어떤 지위를 정치적 지위를 위해서 정부 국민들이 원하는 뭔가 이제 단기 정책들을 내놓잖아요. 지금 중국 정부가 어쨌든 시진핑 주석의 어떤 독재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는 가운데서 그럴 가능성은 없다. 시진핑 주석에게 모든 그 의지가 다 달려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정치 내부 상황을 잘 디테일하게 알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구체적인 걸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지금 상무위원들로 보면은 대부분 시진핑 주석의 사람들로 채워져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시진핑 주석의 의중대로 움직일 가능성의 이 여지들은 좀 높아진 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이 그 강한 경기 부양책을 내놓기 상당히 좀 어려운 제가 핵심적인 그냥 숫자만 말씀드리면 중국의 가계, 정부, 그다음에 기업의 GDP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요. 297%까지 올랐습니다. 아, 엄청나네요. 미국이 제 기억으로는 255% 정도 되거든요. 뭐 1, 2%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미국보다 높습니다, 중국이. 근데 여기서의 고부가가치에서 더 높은 아웃풋을 내고 있는 건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보다도 중국이 부채를 여기서 더 높인다? 지금 안 그래도 갭이 중국에 더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전 쉽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좀 감내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여기서 아이러니하게도 희생되고 있는 게 청년층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저도 좀 면밀하게 살피고 있기는 한데 청년층 실업률도 저는 시간이 필요하다. 2, 3년 정도의 과도기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의미하게 지금 20%대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굉장히 빠르게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최소 1, 2년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중국 정부가 지금 내놓는 대안을 보면 조금 현실성이 낮아 보이기는 하는데 일단은 청년들한테 농촌에 가서 일자리를 찾아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제가 보는 그림은 여러 이제 석학분들도 좀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중국도 좀 유럽 모델을 갈 필요가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모두 다 대학에 갈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각자의 어떤 진로와 성향과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중국이 나이를 먹고 있는 나라잖아요. 아쉽게도 늙기 전에 부자가 못 된 나라죠. 일본은 그래도 늙기 전에 부자가 된 나라 중에 하나인데 중국은 그러기 전에 미국의 압박을 받고 있는 건데 이 늙고 있는 세대에서 중국 정부가 가장 주목하는 건 누구냐면은 농민공입니다. 농민공들도 나이를 먹으니까 이젠 대도시로 잘 안 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나이가 먹을수록 이제 헬스케어나 복지 관련되어 있는 이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중국은 호구제라는 게 있잖아요. 지역별로 그 지역 소속의 주민이 아니면 병원 가면 그 이제 의료 혜택을 전혀 못 누립니다. 의료 보험 혜택을. 네. 그러니까 남들은 뭐 10 정도의 비용을 내면 되는 걸 이들은 뭐 50, 60을 지불을 해야 돼요. 근데 이분들이 또 가처분 소득이 많은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본인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서 소소한 일자리를 찾아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줄어드는 이 어떤 효과를 어떤 계층한테 대체해야 될까? 이거를 청년층으로 좀 타겟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문적인 기술을 배우는 학교로 전향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전문 대학이나 그다음에 고등학교도 그런 쪽으로 진학을 해서 블루 칼러를 이제 청년층으로 좀 채우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시간이 필요하죠. 그렇죠. 당장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이러한 전환기가 한 1, 2년 정도는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어느 정도 안착이 좀 되는 그림이 보이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좀 중국에 그래도 안정감 있게 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안정감이라는 말씀이 저는 들어오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중국이 어려운 상황, 이것이 그냥 진통에 불과한 것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정말 위기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요새 중국 경제 위기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뭔가 정말 상당히 큰 위기가 닥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될 것인지 이게 참 구분이 안 돼요.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분들 만나보시면 사실은 중국 관련되어 있는 비중을 크게 들고 계신 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불안정성을 높게 보신다는 걸로도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근데 일단 주식 측면에서는 지금 중국 비중을 높게 가져가시는 건 저도 조금은 수익률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중국을 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중국의 이 구조 전환이 경기가 구조가 바뀌면 주식시장도 구조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절대적인 비중이 소비랑 연결되어 있는 카테고리예요. 그래서 시가총액 1등도 귀주 모태주, 소비주, 소비재인 거잖아요. 백주. 그렇죠. 이런 것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금융 이런 것도 당연히 소비나 경기 전반이 중요한 거고요. 근데 중국은 이러한 쪽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통신, 반도체 장비, AI 관련된 소프트웨어들 이런 쪽의 주식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수익률이. 그래서 YTD로 봤을 때 50% 이상 수익률 넘어가는 종목들이 꽤 많아요. 근데 체감하기로 중국 주식이 CSI 300 상해종합지수 이런 건 마이너스니까 안 좋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들이 중국에서는 중소형주입니다. 시가총액을 따져봐도 전체에서 비중이 뭐 많아봤자 1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체감적으로 장이 좋다고 느끼지는 못하는 거죠. 굉장히 대조적인 게 미국은 반대입니다. 미국도 사실 지금 모든 전반적인 주식이 막 위로 가는 건 아니고 일부 시가총액 큰 테크 종목들이 그렇죠. 지수를 견인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대형주이기 때문에 장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중국은 네, 굉장히 비교가 되지만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네, 시장은 못 가는. 근데 대부분 중국 보실 때 개별 종목도 보시긴 하는데 ETF로도 많이 접근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ETF 관점에서는 사실 수익률을 뭐 크게 노리기에는 좀 쉽지 않은 건 맞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지금 중국 정부의 어떤 경기 부양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정책들이 좀 먹히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관련된 어떤 그 단기적인 어떤 처방도 중요하지만은 그 공동부유라는 그 기업가들이나 아니면 자본가들이 뭔가 의욕이 생겨서 자꾸 재투자를 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거와 관련해서는 별 움직임이 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 결국은 뭐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긴 하거든요. 이게 공동부유가 참 여러 가지 제약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 기간 중국이 이 정책 운신의 폭이 좀 좁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부동산을 볼까요? 부동산 지금 가장 시장에서 이야기 많이 나오는 게 중국은 티어 1, 티어 2라고 해서 우리나라 치면 수도권 정도 그러니까 네. 중국 지리가 넓으니까 이런 지역들이 좀 땅값이 비싸고 이러한 지역들을 좀 억눌러 왔는데 이쪽 지역을 우리로 치면은 이 과열지구로 묶어놔서 뭐 LTV나 이런 것들 많이 좀 줄여놨는데 이런 걸 늘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 지역별로 타겟팅해라라고 이제 지령이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전면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거 공동부유랑 상충됩니다. 공동부유는 1, 2선 도시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정책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많이 빠졌을 때 버퍼를 조금 만들어줄 수는 있겠지만 이걸 대세 상승으로 끌고 가는 거는 본인이 내놓은 정책에 자충수를 두는 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좀 쉽지 않다라는 게 일단 제가 확인되는 부분은 맞는 것 같고요. 2번으로는 그러면 계속 이렇게 뭔가 문제가 골마서 밑으로 가게 할 건가? 그건 아닌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 주식이 저는 좀 상당 부분은 횡보하는 그림이 전체 그림으로 나올 것 같고 스타일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중소형주가 나중엔 대형주로 가는 요 과도기일 것 같은데요. 이 횡보로 보는 이유 자체는 너무 과도하게 오르면 조금 누르고 너무 빠지면 밑에서 받쳐주고 이런 그림들이 좀 전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밸런스를 맞춰갈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지금 금리 내리고 지준율 내리고 이런 것들도 정책을 하는 건 맞죠. 아예 지금 경기에 관심이 없거나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기차 보조금도 연장을 했죠. 2025년까지. 그렇죠. 네, 이런 어찌 보면 좀 지엽적으로 느껴지긴 하지만 중간중간에 필요한 쪽에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질 때는 받쳐주는 노력들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중국발로 굉장히 큰 충격이 온다, 뭐 크래시가 온다 이런 거는 저는 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그런 부분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단지 중국의 주식에 투자한다 이 관점을 떠나서 중국이 흔들리면 우리도 같이 어려워지니까 또 여러 가지 금융시장에 크래시가 올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나오는 데이터들 보면 또 그럴 만한 근거들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냥 내부에서의 그 진통 정도로 끝날 것이다 이 과정이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일단은 이 문제가 심각해져서 외환 쪽에 문제가 터져서 이게 강제로 들춰지지 않게끔 스스로 통제하고 이 문제를 좀 도려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IMF 때랑 좀 어찌 보면 상당히 많이 닮아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가 터져서 어찌 보면은 강제로 재무제표를 다 이렇게 오픈하고 여기서의 이제 효율화를 해나갔던 건데 중국의 올해와 지난해 가장 큰 트렌드가 뭐였냐면 감봉과 감원입니다. 놀랍게도 공동부유를 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당연히 이 감봉과 감원의 트렌드는 좀 고소득자인 그런 분들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게 산업별로 나눠봐도 네. 조금 더 이 고샐러리를 받으셨던 분들, 대표적인 금융 이런 분들은 제가 실제로 만나봬도 올해 감봉이 좀 불가피하다라고 많이 보시더라고요. 네. 네, 이게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냐면 중국에서 지금 영어로는 인볼빙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주안, 그러니까 안으로 말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야근하고 열심히 공부해도 이게 아웃풋으로 연결이 안 되고 그냥 내 안으로 다시 말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수건을 쥐어짠다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의욕이 안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엄청난 경쟁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조금 더 직관적으로 와닿는 단어로는 무한 경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 우리나라 IMF 때 일단은 정리해고 안 당하려고 엄청나게 그렇죠. 노력하고 야근하고 그래서 중국의 인당 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물론 코로나 봉쇄 때 쭉 빠졌다가 봉쇄 때는 이제 일을 못 하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이거는 어찌 보면 글로벌 트렌드를 역행하는 거죠.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경기도 그렇게 좋지 않고 인당 채산성이 어떻게 보면 늘어났잖아요. 야근을 하니까. 그러면 사람을 더 안 뽑겠죠. 근데 이러면서 제가 좀 생각했던 포인트는 뭐였냐면 만약에 중국이 이 과정에서 하방을 좀 잘 지지하면서 정말 중국 정부가 유도하는 이러한 뭐 농민공을 대체하는 청년층의 이제 고용이 이쪽으로 흡수되고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춰지면 여기 이 무한 경쟁이 의미 없진 않겠다. 중국이 처음으로 이 경쟁을 겪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중국이 개혁 개방하고 나서 뭐 수교하고 미국이랑 WTO 가입하고 10%대 성장을 계속 해왔던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나가면 일자리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그렇죠. 우리나라 박정희 시대 때처럼 경험을 했던 겁니다. 근데 처음으로 우리나라 IMF 터지고 나서처럼 내 일자리가 안전하지 않고 내 월급이 줄어들 수 있고 이런 불안감에 빠진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갈아 넣는 그 시즌이 되면 뭔가 나올 수는 있다는 그 가능성은 생기는 거죠. 그건 봐야겠지만. 그래서 뭐가 나올지는 봐야겠지만 만약에 정말 중국이 꾀하고자 하는 어떤 퀀텀 점프 중국 잘하는 거 있잖아요. 네. 결제에도 신용카드 넘어가고 모바일페이 가고 내연기관차 안 하고 전기차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새로운 기술 내에서 어떤 제가 생각하지 못한 영역에서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뭐랄까요? 일본은 미국의 어떤 제약 때문에 많이 오랫동안 쉬고 지금 오랜만에 올라가고 있는데 중국은 그 기간이 상당히 짧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지금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하신 그 공동부유와 관련한 몇 아래쪽에서도 그렇지만 기업들 단위에서도 뭔가 진취적으로 새로운 산업을 막 그 뭐라 그럴까요? 창업을 하고 투자하고 하는 이 과거의 그 열풍, 창업 열풍 이런 분위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정말 열심히 일하면 아니면 뭔가 아이디어를 내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이 사회적 분위기 또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중국 정부 당국자들이 이 자본주의 생리를 알까? 여기에 대한 퀘션들이 좀 있거든요. 중국이 고속 성장을 경험한 나라라 그리고 이제 마윤이나 뭐 마와텅 이런 내노라하는 플랫폼 기업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신뢰가 아예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규제 때문에 한 방에 무너지는 것도 봤지만 근데 이러한 기회를 어디서 모색할까에 대한 고민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플랫폼은 사실상 힘이 많이 약해진 거는 맞고요. 그렇죠. 그리고 정부가 규제했던 좀 정확히는 시진핑이 규제했던 산업들을 딱 꼽아보면요. 정확히 청년층이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산업들이 다 타겟팅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플랫폼, 이제 핀테크였죠, 알리바바. 그렇죠. 그 전에 뭐랬냐면 게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뭐랬냐면 교육. 그렇죠. 중국도 일타 강사 연봉이 어마어마해요. 사교육들. 인구가 더 많으니까요. 그렇죠. 인구 일단 학생 수 자체가 다르니까. 네, 근데 이거 이제 다시 눌렀죠. 마지막으로 뭐랬냐면 헬스케어였습니다. 공동부유라 의료비는 동일하게 약가를 누려야 된다 이래서. 근데 이게 어찌 보면 고학력자들이 선호했던 직종인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눌리다 보니까 일단은 공무원으로 좀 쏠리고 있는 현상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진입장벽은 사실 높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이고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으로 중국 정부가 유도하고 있는 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산업 쪽에서 특히나 반도체, AI 기술 관련되어 있는 쪽. 근데 여기는 중국이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네, 재정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이 분야에 올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드머니 성격의 것들을 중국 정부가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투입을 하고 있고요. 아쉬운 점은 옛날에는 리커창 총리가 있을 때는 만중창업, 만중창신 그러니까 스타트업 붐을 엄청 일으켰죠. 그러면서 BAT 같은 게 생겼는데 그때는 BAT가 굉장히 많은 업종들에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뭐 전자상거래, 게임만 투자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산업들에 뭐 전 산업을 망라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거는 비전 펀드 같은 역할들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산업 간의 영역을 막 허물고 이러면서 핀테크가 활성화되고 이런 건데 지금은 그쪽은 관심이 없고 중국은 말씀드린 딱 세 가지 통신, AI, 뭐 반도체 여기만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고용 창출의 승수 효과가 낮죠. 그렇죠. 네, 국한되어 있고 오히려 일자리를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분야잖아요. 그쪽이 그렇죠. 성장이 되면. AI가 늘어나면. 근데 역설적으로요. 인구가 줄면 이거 해야죠. 그렇죠. 네, 인구가 주는 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GDP를 가지고 제가 사실 모형을 그 지출단으로 해서 제 자료에 정리를 해서 보여드린 게 있는데 결국에는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 GDP를 끌어올리게 하려면은 순수출, 그 다음에 설비 투자, 소비, 정부 지출 이 네 개를 잘 조합을 해서 이걸 끌어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순수출 어렵죠. 일단은 글로벌 경기가 내년부터 좋다라고 보는 사이클은 좀 지났고 그 다음에 이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중국에서 수출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이 G, 그러니까 정부의 지출을 가지고 C랑 I 둘 중에 뭐를 자극해야 될까? 둘 다 하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없어요. 솔직히. 그러면 I에서 설비 투자에서 옛날에는 뭐 도로, 철도, 항만 이런 걸 지었다고 하면 지금은 중국에서는 이제 뉴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거든요. 새로운 단어로 해서 신형 인프라라고 하면 결국은 딱 세 가지로 모아지는 겁니다. 이 인프라에 설비 투자가 집중되는 건 반도체, AI, 그다음에 통신 장비 이런 쪽으로 연결되는 쪽에 이 부가가치를 가지고 GDP를 끌어올리겠다. 이런 전략들을 좀 구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중국은 정책을 보고 그 정책 방향에 맞는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무슨 그 우리 플랫폼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그 인터넷 플러스 정책 그것 때문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은 말씀하신 그 섹터 여기 산업에
그 집중 투자가 되니까 여기에서 어떤 큰 혁신 혹은 성장 이쪽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중국에서 기대하는 거는 미국의 압박 때문에 가능할지는 봐야겠지만 넥스트 BAT는 반도체 혹은 통신 장비 내 화웨이가 지금 좀 많이 눌려 있으니까 AI 기술력에서 나올 거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전기차 이쪽 분야에서 뭔가 또 한번 성공의 경험을 봤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돈을 아낌없이 투자할 것이다. 요거는 뭐 예상할 수 있겠네요. 네, 미국이 제재하고부터 용어를 좀 교묘하게 바꾸고 있는데요. 중국 제조 2025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2014년, 15년도에 처음 나왔거든요. 네. 근데 중국 제조 2025가 단어를 그 다음에 바꿨던 게 신형 인프라라고 이름을 바꾸고 최근에는 뭘 얘기하냐면 데이터 경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내부적인 가이드라인은 거의 유사합니다. 네. 네, 이런 것들의 그림은 놓지 않고 있고 중국의 이제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데 말씀 주신 정권이 바뀌지 않는 것 때문에 뚝심을 가지고 꾸준히 이런 쪽의 방향성은 유지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여기서 뚝심을 가지고 했을 때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고 급할수록 더 깊게 파잖아요. 너무나 절실하면. 그래서 어떤 게 나올지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